네, 공부하기 힘드시죠? 이제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다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암기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기본적인 것은 거의 이해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1번, 테마 1번이 용어 정의가 있는데, 용어 정의 하기에 앞서서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목적은 적어 놓진 않았습니다. 목적은 시험에 4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이기 때문에 국민재산권 보호하면 X입니다.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고 하면 X입니다. 중개 업무, 중개업자 뭐 이런 거 다 X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자, 이건 시험에는 뭐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 1에 있는 용어의 정의, 저는 2번이라고 적었는데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헷갈리니까 1번으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번호가 없고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란 이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고 일반적 국어사전적 의미는 아닙니다.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중개가 있습니다. 중개. 오늘 지하철에 보니까 그 듀오에서 결혼 중개업 신고 필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 그 혼인 중개하는 것도 중개예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그런 혼인 중개, 사람 소개시키는 거 이런 건 중개가 아니죠.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느냐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예를 들면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토권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할 때에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있고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있고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건 결국 중개대상 권리라는 뜻이고요. 저당권뿐만 아니라 근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도 역시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환매권도 중개자산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게 그 밖의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해마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그 밖의 권리인데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중개, 이 법 규정에 의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상물입니다. 반드시. 중개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는 사실행위며 중개대상은 법률행위다.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나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면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2번은 시험에 이때까지 2번 출제됐습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의 3요소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이 3요소입니다. 왜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냐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3요소가 아닙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29번 시험 봐가지고 두 번 나왔으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개업공개사, 의뢰인, 중개상물이 3요소이다. 그 다음에 일방의 의뢰에 의한 의뢰도 중개에 해당된다. 일방의 의뢰면 이게 공동중개가 되겠죠. 쌍방 의뢰받아 사는 건 단독중개가 되겠고요. 예. 일방의 의뢰에 의한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에 해당된다. 부수하여 이 말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는 걸 알선하더라도 중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용어정에서 말하는 중개와 손해배상을 위한 중개행위는 다릅니다. 이 중개행위는 법제 30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중개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손해배상은 모든 행위를 다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중개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죠. 그 직원이 잘못했을 때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중개행위는 우리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중개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계약 성립 시까지만 중개행위라고 봤는데 지금은 판례가 계약 성립 이후 이행 업무도 중개행위로 봅니다. 예를 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히려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았는데 왜? 확정일자 받은 날짜, 이사한 날짜하고 그 주인이 은행에 융자받은 날이 동일한 날입니다. 그럼 근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항력은 그 다음날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있어서 확정일자가 전세권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 설명한 거예요. 전세권은 등기했으면 그날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일자는 물론 확정일자를 대항력을 먼저 갖췄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이지만 대항력하고 그 근저당 설정 등기일이 같아가지고 배당 못 받은 사안에서 그것도 중개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또 실장이 의뢰인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도 그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여야 하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시험에 한 10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동그라미 5번 판례는.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출문제에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 법에 의해서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즉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 업무를 하는 자 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중개업을 하는 자 이런 거 다 X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그래서 시험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아니다.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로 출제됐습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약 4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이 개업공개사가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어감이 좋지 않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이제 개업공개사로 바꿨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 하죠. 중개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6년도에 부칙, 법 7638호 부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공개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일반 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특수법인은 단 시행령 13조에 있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 두 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특수법인은 원칙적으로 등록은 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면 특수법인을 보면은 지역농협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종류까지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신탁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이렇게 특수법인이라는 게 5개가 있는데 이 특수법인 5개 중에서 3개는 등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탁업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한다 안 한다 이런 특례가 없어요. 특별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해야 한다. 근데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5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주된 내용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 같은데 질문하는 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특수법인은 등록하지 않고 책임자 요건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 2개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예를 들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는 특수법인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지역이 전국인 거 이런 것도 다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지 않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지금 중개업이 빠졌네요. 중개업. 중개업은 뭐 조금 이따 하고,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비슷한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용어정의. 그 다음에 지금 순서를 중개업을 제가 중개 다음에 중개업을 했어야 되는데, 중개업 이렇게 용어정의가 6개가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하는 자를. 근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단지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조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점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하고 소속공개사는 뒤에 가면 또 고용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용어정에서 차이 나는 점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도 역시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중개 업무, 중개행위, 중개 업무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실장이 보조원이 예를 들면 계약금, 중도금, 의뢰인이 맡겨놓은 거 떼먹는 것도 중개 업무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업인데, 업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의 줄임말로서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정인하고만 중개를 계속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친인척하고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이렇게 특정인하고만 하려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딸 필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죠. 중개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된다. 그럼 몇 번 하면 반복이냐? 이건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7번 하면 반복이고 6번 하면 반복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을 달고 했다면 앞으로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간판 달고 하면 한 건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3페이지 양가로 3번에 중개업이 있는데, 중개업은 동그라미 1번 우연한 기회에 보수를 받고 전세계약 체결을 해도 중개업이 아니다. 우연한 기회면, 우연한 기회에 이런 말 나오면 중개업이 아니죠.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 이게 동그라미 1, 2, 3, 4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요. 물론 중개업에 해당되려면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죠? 딱 한 번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사건 번호 적힌 거 맨 뒤에 이걸 보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요 사건 번호 치면은 판결문을 볼 수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면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알선하더라도 중개업도 아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보수도 중개보수가 아니다. 동그라미 4번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이 아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범의 경우에는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개업공개사인데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인데 개업공개사는 자격증 없는 개업공개사도 있죠. 소위 중개인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가 아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면 X라고요.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와도 다르며 지역농협 등 특수법인하고도 다르다. 용어가 개업공개사가.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소속공개사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나 사원은 포함된다. 소속공개사에. 즉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에 포함된다 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되려면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받아야 되고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를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6번 중개보조원 1번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고요. 근무하기 전에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교육 목적은 직업윤리 등입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계약입니다. 자, 테마 2번 이제 용어정의, 여기 용어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첫 번째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이게 중개상물입니다. 토지가 있는데 모든 우리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되어 있지만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소유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국가 소유니까 안 됩니다.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봅니다.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수용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건이 소멸됐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공유수면 매립지는 아무 말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해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했다면 중개상물이고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중개상물이 아니죠.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해서 준공검사 받았다면 중개상물이 되고요. 그냥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매매를 할 때는 필지별로 매매를 합니다. 매매할 때는 필지별로 합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한 필지라고 하죠.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려면 분필을 해야 됩니다. 3의 1번지. 이렇게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그러나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건축물. 가장 어려운 게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요게 여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정의와 중개사물이 여기만 끝나면 이제 단순히 암기하면 돼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건축물이라고만 되어 있고 더 이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건축물은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 민법상 건축물이 있는데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이 중개상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용어정의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뭐 5만 원 이상 넣으면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 뭐 2만 2천 원, 3천 원 받고 해주는 그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콘크리트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해도 됩니다. 이동식 세차장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미래의 건축물이 뭐가 있느냐면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근데 입주권이 판례에 그냥 입주권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었습니다. 기출문제에.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중개상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중개상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입주권은. 자, 그래서 중개상물이 되는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출문제를 보면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입니다. 그 외에는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명인망법이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고 했죠?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오직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이다. 그 외에 중개상물이 아닌 게 교량이나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 다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토사, 흑토자, 모래사자 이런 거 전부 다 토지의 일부분이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는 토건, 입광, 공이 뭐냐면 이거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줄임말이죠. 에 대하여 알선하는 것이 중개업이고요. 그 다음에 금쟁이, 토지, 건축물, 이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쟁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요. 남한테 소개해야 된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에 해당된다. 금쟁이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쟁이지 뭐 건축자재업 매매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건축물만 매매시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이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이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다. 그러나 이 맨 마지막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것처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되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되지만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 아니고 금인대상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대상도 아니고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도 아니라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다만 중개대상물이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동일하다 하면 X죠. 주택만 주택과 주택 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주택 외에 해당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으면 되고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죠. 그래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0.9%예요. 국토교통부령이라고요. 주택은 다시 0.9% 범위 내에서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확인설명하여야 하나 확인설명서 서식은 다르다. 예,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 서식은 4가지 서식이 있다. 그 중에서 1의 서식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3의 서식에 대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는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중개 대상인 권리가 있는데 되지 않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데 소유권, 용익물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가등기 담보 이런 거는 중개상 권리가 되고요. 질권,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업권, 상속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이전은 가능하고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가 되고 성립, 설정에는 중개상 권리가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 설정은 중개상 권리가 아니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여기까지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험에는 각각 한 문제 나오는데 해마다 이의신청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는 게 출제되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좀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고요. 이제 테마 4번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양가로 1번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특광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죠.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우리 시도지사라고 하잖아요.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시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되는데 밑줄 지났는데 시험에 사후에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자격증 내줘야 되겠죠. 근데 이때까지 모두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은 없다. 양가로서 한번 시험 위탁 시행입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죠. 대학 전문대학에도 실무교육은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자격입니다. 테마 5번의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제한도 없고요. 국적 제한, 학력 제한 이런 게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어요. 우리 군대 가려면 그게 학력 제한이 있더라고요. 손흥민은 중졸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못 간다 하더라고요.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현역으로 못 간다고요. 물론 면제됐습니다. 뭐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서 면제되긴 했는데 원래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학력이 중졸이면. 그 군대 가는 건 학력 제한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봐도 된다고. 손흥민도 시험은 봐도 됩니다. 시험은 나이 제한, 학력 제한, 국적 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험 못 보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는 부정행위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자격 취소되고 3년간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요. 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죠. 신용불량자, 파산 선고받은 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개업하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지만, 즉 교도소에 있으면 안 되지만 개업하려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되죠. 그러나 시험은 모두 다 볼 수 있고 오직 못 보는 것은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간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6번에 보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대여 등의 금지, 양도 대여.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나 형사처벌은 똑같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양도 대여. 양도 대여하고 똑같은 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 대여하고 같은 처벌 규정이 똑같아요.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이런 말 나오면 등록증 양도 대여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양도 대여, 양수, 대여받은 자, 대여받은 자, 대여한 자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정처분 하면 X입니다. 동일한 행정처분은 아니고 동일한 행정형벌,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죠.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나 똑같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양도 대여한 자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되지만 양수 대여받은 자는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 없잖아요. 없으니까 남은 거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둘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빌려준 사람만 행정처분 된다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된다. 빌린 사람은 될 게 없다. 그래서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되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모두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하면 X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대상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도대여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세 가지. 무부양, 부양하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양도대여 이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에요.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양도대여하는 거 이 세 개만 포상금 지급하고, 나머지 금지 행위한 거, 투기 조장하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죠? 거짓 신고하는 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대상 아니죠. 거짓 신고한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하고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신고관청, 허가관청,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시험에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관청,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시장군수구청장,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나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시장의 경우에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비자치구청장이든 모두 다 해당되죠. 그러면 수원시 영통구라면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왜?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원시 영통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죠. 영통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비자치구는 조례 재정권이 없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있는 구를 비자치구라고 하죠. 그래서 영통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물론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다만 그 특별자치시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 말은 세종시장도 등록관청이다 이 말이죠. 세종시에는 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주도는 서귀포시장이 등록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에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하고, 제주가 서귀포하고 또 뭐가 있죠? 구가 하나 더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두 개 있네요. 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등록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등록관청이 아니고요. 그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해당됩니다. 공법하고 달라요. 공법 같은 데는 뭐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등록관청은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게 시험에 3번 출제되는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라는 말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외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조금 국어적으로 자꾸 따지면 좀 헷갈려요. 어쨌든 결론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어쨌든 자꾸 국어적으로 따지면 말이 헷갈리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면 이중 소속이 되잖아요. 나무 밑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또 개업을 하면 상도에 어긋나죠.
그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되고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죠. 시험에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소속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이게 또 많이 출제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만두면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가능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그만두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해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자격증 따야 됩니다.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상은. 그 다음에 2번 그 박산에 보면 일반인은, 일반인이란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그냥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나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없죠. 책임자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은 될 수 있다. 예,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도. 그 다음에 일반인인 사원이나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는 임원 연수교육은 안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고요.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라도, 중개업을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라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등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했다면. 4번 지역농협과 지역산림조합 등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하나 더 따지자면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 세 개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어요. 산업집정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있는데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탁업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법에 아무런 등록한다 안 한다 규정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변호사가 등록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는데 대법원까지 소송했는데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이게 판례고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테마 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